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오늘은 정치권 철새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서 하던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문제인데 안철수 대표 요즘 왜 그러실까요? 이준석 의원.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리하자면은 내부에 이제 유성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랑 좀 갈등 관계를 겪으면서 뭐 나갈 테면 나가라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대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그 국민의당 창당에 성공적이었고 3당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은 반대로 그 집이 이제 조금 불편한 시기가 온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사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호남 지역구 플러스 비례라는 이런 조합으로 탄생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정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호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3당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또는 합당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본인이 어쨌든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홀로서기를 뭐 나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장 의원은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은 결국 호남 보수 세력의 창당 과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노선 투쟁을 좀 심하게 했던 것은 수도권 진보와 호남 보수의 연대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동교동계가 소위 이제 개혁민주 세력으로 대변되는 친문과 결별을 하면서 내세운 인물이 안철수였죠. 근데 이제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사실 시원치 않고 안철수 대표의 생각도 사실 어떤 의중을 가지고 정치적인 원래 정치적 행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뇌수 정도를 앞서 보고 거기에 대한 명분과 의미를 쌓으면서 가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당의 어떤 본인이 만든 정당의 그 국회의원들 보고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발언들은 그러니까 이런 약간 제스처들은 대단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홀로서기가 성공하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결국은 이게 사실은 이제 야권 쪽에서 이런 정계 개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게 또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 지지율을 이어간다면 야권의 상황도 더욱더 좀 혼미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야권 내에서는 통합론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통합론이라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이제 통합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극렬하게 거기에 저항을 하겠죠. 최근에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이 있으니까 유승민 의원이 말이 세지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도 말이 더 세질 거, 안철수 대표도 말이 더 세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최근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말이 세지니까 또 통합파랑 더 이제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결국에는 더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선을 앞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지지율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야권의 분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은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 같았다고 보입니다. 사실 네. 주한미군기지,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또 확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서 또 24년 만에 국회 연설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날씨가 좀 악화돼서 못 갔지만 DMZ 방문과 국립현충원까지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명예와 대한민국 명예와 역사를 증명하는 장소들은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하지만 비난보다는 거기에 대한 경고, 어떤 도발 의지를 차단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좀 던지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일단 평가를 하셨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에 동의를 안 해요? 그건 이제 남북교류와 평화를 위해서 저희도 그런 염두를 두고 하는 건데요. 그런 모순적인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북한 인권은 좋은 거고 정작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우리가 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국가로서 네. 그 국제 정세를 염두에 두고 좀 저희가 판단해야겠죠. 북한 눈치를 본다?
그건 사강국의 얘기를 했지 제가 북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약간 그 장면이 몰리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방안으로 해서 이른바 그 코리아 패싱 논란. 네. 이게 좀 불식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요. 제 생각에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바보 만들어 보겠다는 속된 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은 그런 오늘 OBS 기자의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다 대고 네 맞습니다 패싱입니다로 답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단어 하나 또는 문장 하나로 이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는 중국에 가서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나올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본 내용인데 상당한 수준의 합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코리아 패싱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있었던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추미애 대표가 봐라 코리아 패싱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코리아 패싱 자체의 의미가 전 없었다고 보는데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패싱은 한국 언론이 좀 악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현상은 있었죠. 예를 들어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방사폰지 미사일인지 미국한테 정보를 못 받아가지고 모른다 이런 건 코리아 패싱이죠. 그거를 외교적인 이제 코리아 패싱을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찌됐건 안보적인 문제로 이것들을 우리 본인들이 이제 미사일을 격추를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보적 부분들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안보적인 문제로 저희 아마 한국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패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예. 그런데 갑자기 국회에서 이 때 아닌 색깔론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운영위 국감에서 그것도 대타 투입이 된 거로 봐서 뭔가 이렇게 당 지도부 쪽에서 일부러 이렇게 투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상대로 해서 이 주사파 전대협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건 둘 다 이제 자유한국당 쪽이랑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 서로 이제 자신의 최적화된 해법을 찾아간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념 공세를 펼치는데 이제 전희경 의원을 저격수로 투입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임종석 실장이 저 과거에 주사파였습니다. 그런데 공부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아닙니다. 청와대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희경 의원이 머쓱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당에서 가장 친한 의원 중 하나가 하태경 의원인데 하태경 의원이 저랑 얘기할 때 의원님한테 항상 의원님 주사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 그런데 나 주사파 해보니까 싫어가지고 이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거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무한해지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의도를 갖고 질문했다면은. 그런데 이번에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했다면 본인은 그렇게 넘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임종석 실장이 발끈하면서 약간 매너 문제로 몰아간 것은 제 생각에는 조국 수석이나 이런 다른 이제 운영에 출석해야 될 멤버들의 어쨌든 출석을 좀 저지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논란으로 테크니컬 파울의 세계를 몰아간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보면 헤드라인이 이게 될 줄 알았죠. 임종석 실장이 얼마나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운영위에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좀 막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고육지책을 쓰신 거다.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본인만 살려고 그랬으면 아까 그렇게 대답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의원님. 안에 주사파 출신이고 전대협 출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건 과거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분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고 넘어갔으면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사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랬다면 그것보다는 좀 더 젠틀하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예를 들어 그 현수막을 들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악수를 청한 것처럼 본인만을 생각했다면 좀 더 멋있게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거라 좀 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미지가 주사파 단어에 발끈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에 오히려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를 담당하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조직 방어 논리가 좀 작용했다 봅니다. 내선에서 막아내겠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자세를 봅니다. 청와대 실장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준석 최고위원의 의견에 거의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주사파라는 말 자체가 동의를 안 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돌려서 얘기한 거죠. 30년 주사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라고 표현한 순간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30년 전 주사파였냐?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사파 맞죠? 임종석 실장이 좀 다른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일단 기본적으로 80년대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유린한 군부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민주투사라고 봅니다. 그냥 민주투사를 왜 자꾸만 주체사상파라고 표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이런 것들을 아직도 색깔론으로 더럽히는 전인경 의원의 논리 자체가 아니 30년 된 육공화국 헌법도 지금 낡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30년 전 얘기를 하면 어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본인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고민도 없는 정말 안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 잘했다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전희경 의원이 이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재추정처럼 역시 당 지도부가 좀 이렇게 나가서 한번 좀 해라. 뭐 이래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뒤집어 말하면요. 이제 청와대가 이제 들어온 지 6개월째잖아요. 근데 임종석 실장이 뭐 일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책 잡힐 일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운영이 나가가지고 버릴 이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제 이념론을 꺼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어쩔 수 없었다 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고 또 관련은 없을까요? 글쎄요. 시점이 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뭐 그건 너무 나은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사 파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정도는 이미 대국민용으로 그 정도는 이미 아마 CIA에서 보고서 다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함보다는 네.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데 이 청와대 이 전부 다 이 주사파들이 있어 안보 걱정이다. 국민 사이에서의 안보감, 그러니까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추정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전희경 의원님은 딱 국내용, 국내 보수파를 위한 결집하기 위한 딱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결국 바른정당의 복당, 소위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입당을 계기로 결국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우리가 정통 보수당이다. 이걸 보여주는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네.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팔면 누가 먹겠습니까? 보수층이 결집하지도 않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보수층 스스로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색깔론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저런 발언이 나오고 저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참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여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회 연설하기 위해서 이제 여의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찬반 이제 시위 집회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찬반 그 규모가 트럼프 예스가 3, 트럼프 노가 1 정도였다. 역시 보수 재결집하고 하는데 약간 효과는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의도 오늘 보셨죠? 예, 오늘 저도 뭐 여의도에서 자주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네. 그런데 뭐 사실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양측 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모든 국민들이 어찌되건 미국의 통수권자가 방한한 것에 대해서 어찌되건 좀 조용하고 경건하게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여의도 보셨어요 상황?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저는 당사인데 뭐 다 둘러싸고 이제 전경들 엄청 많이 투입됐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랬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차벽은 절대 세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차벽도 이제 있었고, 네, 차벽이 폭력 시위를 유도한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왜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차벽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바리케이트를 치긴 했더라고요. 차벽과 바리케이트가 있었죠. 앞에 보면은 예를 들어 그런데 뭐 사실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보는 게 원하면 국빈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 국가 원수의 최대한의 어떤 의정과 예우 그리고 또 이 뭐 경비를 제공해야 하는 거 맞기 때문에 뭐 그걸 말꼬리 잡기 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반 트럼프 시위하는 분들 시위가 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와 다르게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코리아 패싱 뭐 여전히 이제 이거 있다라고 사실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보는 것 같고 또 이제 새로운 이슈도 제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기 구매 관련해서 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공세를 또 하고 있고 안보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F-35 전투기 도입한다고 그 로키드 마틴이랑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랑 결탁한 거 아니냐는 공세를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미국의 전투기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는 그렇죠. 게 보잉하고 네. 로키드 마틴 아닙니까? 이번에 뭐 사면 거기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방산무기 샀으면은. 그런데 그럼 그때 했던 말 또 어떻게 주워 담을 겁니까? 이번에 만약 보잉에서 전투기 사면 또 보잉하고 뭐 결탁했다 할 것이고 로키드 마틴 사면 로키드 마틴이랑 결탁했다 할 것이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는 보잉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로키드 마틴에서 샀거든요. 한번 지켜봐야죠. 이제 그때 했던 비난들이 어떻게 또다시 돌아갈지를. 알겠습니다. 근데 보수층이 요즘 약간 결집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보통 보수층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50대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층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다가오는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정부의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 가지고 딱히 이렇게
속된 말로 와닿는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뭐 외교 문제도 살피시고 이런 거 좋지만은 당장 우리 격언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민생 경제 좀 더 살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싶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바른정당 통합파, 예. 뭐 철새 논란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바른정당 통합파가 어찌됐건 일부 복당하고 나면 예. 바른정당은 이제 힘이 많이 빠질 것이고 중도가 아무래도 세가 좀 줄면서 결국 보수들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재결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 시나리오가 어렵다고 보는 게 어찌되었건 이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명분 있는 탈당을 결행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때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적폐 어떤 그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했던 것들이고 그 국민들을 약간 대변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기존의 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배고픈 정의보다는 배부른 부정이 더 좋다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고요. 국민이 보수를 혁신하라고 했던 건 기존의 이익만을 쫓아서 뭐 어떤 불법과 부정을 자행했던 그 세력을 심판하라고 했던 건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혁신이가 했던 건 고작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논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사실 거기서 바른정당 탈당파가 갑자기 복당을 하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제가 사실 그건 아닌 것 언론에서 같아요.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바른정당 탈당파라는 분들 또는 복당하시는 분들의 목표라는 거는 자유한국당을 이런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친박계가 와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그 대안 세력이 누가 될 거를 놓고 그래서 급하게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올해 12월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다음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 텐데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김무성 대표 및 이제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돌더라고요. 그리고 친박계에서는 이제 홍문정 의원이 나설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비박계가 한번 또 지게 되면은 이거 진짜 황당한 상황이 나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왜냐면 원구성을 앞둔 원내대표라는 거는 의원들 앞에 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임위 배정이나 그렇죠. 아니면 상임위원장 배정 등을 통해 가지고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지게 되면은 솔직히 비박계가 또 지게 되면은 그럼 또 친박 세상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하나라도 지금 늘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원내 경선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는 그래가지고 9명이 급하게 돌아가가지고 숫자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만큼 이제 12월 달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하고 이 정책연대 예. 이거 하긴 하는 겁니까? 아니 뭐 정책연단도 좋고 선거연대도 좋은데 뭐 저희는 이제 뭐 정리될 분들 정리되고 했는데 국민의당은 이게 되는 겁니까라고 제가 이제 국민의당 분들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우선 노선을 분리하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플러스 호남계가 주축인 정당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아무리 뜻을 같이 하고 싶은 의원이 있어도 그분이 비례대표라면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당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당에 같이 연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원심력이라는 게 다르게 이제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연대가 뭐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때 유승민 의원이 원칙을 세운 것처럼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전형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대선 때 안철수 대표는 그걸 되게 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햇볕 정책에 대해 가지고 공과 과가 동시에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썼을 땐 조금 중간쪽으로 오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내부 반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가운데로 오기 위한 안철수 대표의 언행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전에 이미 지금 뭐 유성엽 의원이랑 지금 뭐 감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게 녹록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당 쪽에서 저 호남계 의원들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환영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기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뭐 잠깐 어찌되었건 이제 복당을 하시려면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또 해당 행위를 했던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총선에서 분당을 하고 거기서 소위 이제 탈당을 하고 그러니까 창당을 해서 우리 당의 후보를 공격한 입장이기 때문에 명백한 해당 행위고요. 사실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선별 복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마 그건 이제 고의 어떤 그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당 대표의 어떤 의중과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근데 당 대표의 판단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또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당의 해산과 합당은 또 당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대다수의 당원들이 사실상의 선별복당을 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어떠세요? 그래도 국민의당 쪽에도 좀 약간 탐나는 의원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능력도 우수한 분들이 계시지만 하지만 이게 정치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제가 개인적으로 흠모한다는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결국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복당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문재인 정부도 의석수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지금 말한 모든 명분들 이제 걷어치우고 이제 또 다시 그 연대 작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작업에 들어갈 거로 보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보면 신한국당도 예전에 보면은 150석 못 채웠었잖아요. 그랬죠. 130석 정도 갖고 있다가 YS가 정치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무소속 다 영입하고 나서가지고 150석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 YS도 지지율 90% 가고 이럴 때는 전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지지율 떨어지니까 결국 필요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도 지금 너무 국민의당 쪽에 감정 세운 발언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단할 때는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네, 정치는 발전합니다. 뒤집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 이번에 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또 임명동 의원 청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네.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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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종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이 방송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 또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서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곽수종 박사 대신 진행한 이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